의식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상장회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본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저는 금융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전에 검사 생활을 할 때 금융사범, 경제사범 수사를 좀 했었고, 그 이후에 검사 그만두고 나와서 국회에 잠시 몸을 담았었습니다. 제 19대 국회의원을 했고 지금은 변호사 하고 있고요. 이번에 책을 내게 된 동기는 우리가 과거 한 30년 동안은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로 먹고 살았잖아요. 네. 최근에 2차 전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진정한 무공해 산업은 금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금융산업이 더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대단히 후진적입니다. 네. 특히 이 주식 관련해서는 상장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형편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장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개선돼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게 스스로 개선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주식 투자자들, 소위 동학개미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개선할 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담은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소액주주 혁명. 네. 그 책에서 그 상장기업 오너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책에 보니까 표현이 오너들의 꼼수와 주주 배반의 역사 이렇게 좀 다소 강한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상장 기업은 영어로 하면 퍼블릭 컴퍼니죠. 물론 리스티드 컴퍼니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그야말로 프라이빗이 아니고 퍼블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에게 이렇게 주식을 내놔서 상장이 되면 어느 개인이나 어느 일가의 회사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근데 이게 퍼블릭 컴퍼니를 프라이빗 컴퍼니처럼 운영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기업 풍토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경영을 할 때 주주 중심주의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질 못하고 지배주주 중심의 그 경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주주들, 그러니까 지배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주들은 배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풍토가 너무 만연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 내지는 오너들의 꼼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멀쩡한 상장회사를 물적 분할해 갖고 바로 동시에 쪼개기 상장을 한다. 이거 완전 꼼수죠. 저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적어도 금융 선진국에서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 같으면 그래서 만약에 쪼개기 상장해서 모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주주들이 소송 걸고 그러면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완전히 손해배상도 어마어마하게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패가망신 당하죠. 근데 우리는 버젓이 그런 게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강한 워딩을 쓴 것이죠. 그러면 그 물적 분할을 했을 경우, 기업 쪼개기를 했을 경우에 지배주주들의 일가들은 큰 혜택을 입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물적 분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쪼개기 상장을 지배주들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원래 타인 자본을 투자받으면 자기 지분율도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지배력이 약화돼야 맞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남의 돈을 투자받았으니까 투자 받는 만큼 자기 몫은 작아져야 되는데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타인 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하는 상호 모순된 목적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나온 게 쪼개기 상장이거든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사업부였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그걸 물적 분할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쪼개면서 바로 상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LG화학을 지배하고 있고 LG화학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지만 지배력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LG화학의 지배주주 일가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손해를 봤죠. 주가가 떨어지면서. 네. 물론 LG화학은 워낙 회사가 좋은 회사라 최근에는 주가도 오르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2차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지 않고 LG화학에서 여전히 한 회사 내에 2차전지 사업부를 갖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 세상에 태어나질 않았다. LG화학의 일부분이다 그러면 지금 아마 LG화학의 시가총액은 뭐 200조를 훨씬 넘어서 네. 삼성전자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거꾸로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훨씬 크죠. LG화학보다. 네. 그 주주들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보 된 거예요. 그 지배주주의 그 일가들은 그 LG화학의 지분도 갖고 있고 또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혜택도 가져간 거고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만큼은 생긴 건데 소액주주분들은 LG화학만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지배주주들이 그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오너들이 중요한 건 떨어져 나간 회사의 지분을 자기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회사도 여전히 자신들의 지배력 하에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분은 없더라도 그 회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그러겠네요. 그 자기 개인 지분은 안 갖고 있더라도 네. 뭐 그 회사 법인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네. 지주회사격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그렇네요. 네. 아니 그 뭐 더 나쁜 사례도 있어요. 사실은 물적 분할해서 떼어내면서 그러면서 자기 개인 지분을 여기다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장을 해요. 아니면 상장과 동시에 자기 개인 지분도 태우고 그러면서 이 회사의 이익은 여전히 모 회사로부터의 거래 관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더 최악의 경우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뭐 제재하는 수단 그리고 왜 그렇게 그냥 허용하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원래 물적 분할이란 제도는 1998년도에 우리나라 상법에 들어왔습니다. 네. 98년도는 언제냐면 IMF 외환위기 직후예요. 그때는 왜 물적 분할이라는 제도를 우리 상법에 도입했냐면은 이 적자를 보는 사업부 그리고 팔 수 있는 건 빨리빨리 물적 분할해서 팔아라. 네.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이라는 제도를 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 상장 제도는 뭐 그전부터 있던 거고요. 그럼 뭐 따로따로 운영이 되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제도를 합쳐서 써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어떤 반성적 고려 없이 그걸 그냥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상법상 인정되는 제도고 회사의 상장은 상장 요건에 맞으면 또 상장을 시켜줬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소액주주들은 그 손해보고 뒤통수 얻어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죠. 그때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사업부가 또 SK온으로 물적 분할돼 있고 그건 아직 상장은 안 돼 있습니다만 네.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 뭐 거기 또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 만들고 별 이상한 일을 많이 벌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반성적 고려해서 지금 정부 들어와서 금융위원회에서 물적 분할하면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상장을 안 시켜주겠다라는 발표는 했어요. 지난 정부보다는 진일보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것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년이 뭐야?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시겠지만 5년 정도면 펀드나 뭐 이게 그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이 네. 충분히 투자하고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아니 보통 사모펀드 네. 하면
5년 내지 7년 정도는 락이 걸리잖아요. 네. 5년 투자해놓고 5년 후에 상장해서 이익 실현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결국에 저는 이거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분명히 경제적인 손실을 소액주주들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줬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법원의 태도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 법원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거를 이렇게 판결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법원에 계신 분들도 약간 기업의 편에 대주주의 그런 이해관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우선 이게 제도를 이용한 거라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뭐 물적분할 상법상 허용된 제도고 또 상장제도 이용해서 상장하는 거니까 어떤 회계 조작을 통해서 상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는 손해보는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손해액을 따지기가 대단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장 물적분할 발표를 한때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아직까지 정립된 이론은 없습니다만 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증거 수집의 방법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회사가 경영진이 나쁜 마음으로 이거를 쪼개기 상장을 했다는 걸 입증할 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잖아요. 직접 그분들이 수집해서 그걸 증명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출해야 되니까요. 그렇구나. 네. 거의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니까요. 그 기업 정보에 어떻게 다가가죠? 그렇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거든요. 증거법도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그렇구나. 뭐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게 있어서 네. 오히려 회사 측에서 이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증거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죠. 네. 네. 조금 복잡한 얘기이긴 합니다. 네. 그 한 가지 네. 또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뭐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을 예로 든다면은 어차피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나갔고 LG화학에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 지주사로서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될 게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미국처럼 주주 환원율이 거의 90% 100%면 그 얘기가 맞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배당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회사가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LG화학이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LG에너지솔루션에서 버는 이익이 고스란히 LG화학으로 올라가고 네. LG화학으로 올라온 이익이 주주 배당의 형태로 나눠지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니죠. 예. 왜냐하면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이미 LG에너지솔루션에는 LG화학 이외의 다른 주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율, 뭐 배당 엄청 짠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에서 번 돈이 LG화학까지 고스란히 올라오질 않아요. 네. 그중에 극히 일부만 올라오거든요. 극히 일부만 올라오는데 LG화학도 이익을 또 극히 일부만 주주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주주들은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반론을 하려면 100%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애플이잖아요. 네. 애플이 지금 거의 3조 달러 정도 시총이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 가까운 시총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 한 10번 살 수 있는 돈이죠. 우리 코스피, 뭐 코스닥 다 합쳐도 안 되죠. 다 합쳐도 안 되지. 애플 하나를 못 사죠. 네. 요새 1조 달러가 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애플이 상장 회사가 몇 개인지 아시죠? 상장 회사가요? 상장되어 있는 회사.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애플 그룹이잖아요. 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삼성그룹보다 훨씬 큰 애플그룹인데 그 애플그룹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애플 딱 한 개입니다. 네. 딱 하나예요. 네. 나머지는 다 비상장이고 거의 대부분 상장되어 있는 지주회사인 애플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예요. 그거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구글도 알파벳이라는 모회사만 하나 상장되어 있고 그 밑에 뭐 많죠.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네. 다 비상장 회사로 있는 거죠. 카카오랑 많이 비교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건 물적 분할이 문제가 안 되죠. 그런 회사의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정말 바뀔 수는 있는 걸까요? 시간이 또 엄청 걸리고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 법을 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네. 근데 법이라는 거는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또 어떤 법들은 후다닥 또 돼요. 몇 달 만에 되는 법들도 꽤 있어요. 근데 어떤 법들은 10년, 20년이 돼도 안 바뀌어요. 이게 이제 국회 내에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게 또 이거 꼭 해야 된다. 각 당이 경쟁하듯이 이거는 동학개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 법은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의기투합이 이루어지면 빨리 바뀔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행정부처에서 특히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경제부처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투자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 매매 차익만 노릴 게 아니고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것이고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내가 그 회사가 성장하면서 배당도 받고 또 그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한 주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 근데 이거는 그동안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 투자 문화가 형성이 안 된 것이거든요. 이게 서로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바뀌어야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1, 2년 내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률 통과하는데 네. 뭐 1년이면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누가 주도를 하느냐 이걸 적극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어야 되고 양당의 의사도 합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만 이루어지면 1년 안에 법이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제도의 큰 틀이 바뀌면서 투자 문화가 단기간 내에 바뀔 수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요새 일본 주식이 대단히 잘 나가잖아요. 네. 그 니케이 225 지수가 33,000원 뚫고 그게 1989년도에 일본 버블 붕괴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죠. 잃어버린 30년 끝났다 뭐 이런 기사 나왔는데요. 그게 뭐 일본 반도체가 살아나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일본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4월에 있었던 도쿄 증권거래소의 공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요? 예.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가 우리로 따지면 한국거래소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서 상장 회사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요. 네.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1이 안 되는 회사들은 주가 부양책을 내놔라. 어떻게 보면 약간 오지랖이에요. 증권거래소는 증권 그 매매를 중개하면 되는 거지 왜? 네. 그런데 공문을 보냅니다. 네. 방법은 간단해요. 배당 늘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많이 하면 주가가 오르면서 PBR이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주가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죠. 네. 그거는 배경은 지금 기시다 내각이 일본 국민들의 자산을 2배 늘리는 거를 목표로 삼았어요. 자산은 부동산도 있습니다만 금융자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일본 상장회사의 평균 PBR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일본도 대단히 낮은 나라예요. 일본도 그러면 거의 뭐 1일 근방에서 노나요?
얼마 전까지 1.3 정도 됐습니다. 네. 상장회사의 평균 PBR이 네. 우리나라가 얼마? 우리나라 뭐 잘 나갈 때 1.2, 뭐 그렇죠. 할 때 뭐 제일 높을 네. 때가 1.1. 지금 1.0이 안 되죠. 네. 우리는 항상 1을 기준으로 거기서 놀아요. 네. 뭐 0.9, 0.8까지 네. 떨어질 때도 있고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을 때는 1.2까지. 그러니까 최고 우리가 올라갔을 때도 일본 평균보다는 낮았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도 PBR이 정말 낮은 나라거든요. 미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미국은 되게 높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평균적으로 4.0에서 놉니다. 정말요? 네. PBR이요? 네. 와,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PBR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 뭐 인도 뭐 이런 순으로 내려가고 일본도 대단히 낮고 우리는 거기보다 더 낮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선진국 중에는 PBR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네. PBR 1.0이 안 되는 회사들은 주가 부양책을 내놔봐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주가를 부양할지. 네. 그러면 거의 모든 회사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게 좀 고쳐지면 진짜 주가 막 4천 가고 3천 돌파하고 4천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BR이 1이 안 되는데 지금 2,600 정도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은 제가 방금 전에 PBR 4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뭐 4를 넘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절반 수준만 돼도 PBR 2만 돼도 코스피가 지금 5,000원 넘어야죠. 야, 꿈의 숫자인데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맘먹고 하면 제도 개선하고 투자 문화 조금만 바뀌면 1, 2년 내로도 가능합니다. 와,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에 그 이제 초점이 되는 게 소액주주를 향하면 되는 거예요. 소액주주의 그렇죠. 이해관계, 그렇죠. 증진. 아니 그러니까 꼭 소액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주를 배려하는 경영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주주는 사실 주가 오르는 거 싫어해요. 아시겠지만 이 회장님들은 자기 회사 주가 오르면 싫어해요. 네. 관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밑으로 관리지. 찍어 누르는 관리. 왜냐하면 주가 많이 오르면 상속세, 증여세 많이 나오니까 싫어하죠. 대부분.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물론. 제가 뭐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가장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 중에 하나로 드는 회사가 메리츠거든요. 메리츠. 메리츠금융. 네. 합쳤잖아요. 합쳤죠. 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메리츠 금융이 있었고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 3개의 상장사가 있었는데 2개를 상장 폐지를 하면서 다 금융지주 밑에 비상장 회사로 만들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저 오늘 또 보니까 계속 안 빠지더라고요. 엄청 높이 있더라고요. 빠지기 힘들걸요. 물론 이제 뭐 소위 부동산 PF에서 큰 사고가 터지면 일시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메리츠 같은 데는 자사주를 사면 예외 없이 소각을 하잖아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네요, 진짜. 아니 이건 산수잖아요, 산수.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그거를 물론 주주에게 배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당을 주면 배당받은 주주들은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또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그게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되니까. 근데 회사가 번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태워버려요. 그러면 발행 주식 수가 줄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원칙인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자사주 매입을 해도 계속 들고 있어요. 이걸 회사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 그거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죠. 우호 세력에게 넘긴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또 그것도 많이 하던데 서로 자사주를 교환해요. 교환해서 갖고 있으면서 주총 때마다 우호 지분으로 표결권을 행사해 주는 거예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매입하는 자사주의 2.3%만 소각합니다.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97.7%는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서 이거를 경영진, 특히 지배주주가 필요할 때마다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금융당국에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바꾸겠다. 그걸 바꾸겠다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네. 검토. 그랬더니 당장 상장회사 협의회 같은 데서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면서 가장 반대 이유로 세게 드는 게 그러면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어진다요. 아니 세상에 자사주를 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써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사주라는 것은 그 회사가 번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경영진의 재산도 아니고 경영진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 퍼블릭이 아니네요. 그렇죠. 프라이빗이네요. 그러니까 퍼블릭 컴퍼니를 프라이빗 컴퍼니처럼 운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황당해서 아니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쓰면 이게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죠. 모든 주주의 재산인데 왜 자기네들 방어수단으로 써요 그거를. 그렇구나. 근데 그걸 또 되게 자연스럽게 뉴스로도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의식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상장회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은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할 때 유튜브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고 그렇죠. 좋으니까요. 만나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주식 매력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고 미국 주식이나 심지어 그냥 코인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요새 그렇죠. 이게 뭐 아직도 국장하냐 이거잖아요. 미국 주식하지 아니면 뭐 최근에 또 일본 주식 또 많이 시작하신 거 같고. 인도 주식 사시고 오히려. 인도 센섹스 지수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그래서 제가 문제의식을 더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이 외면하는 한국 주식을 그럼 누가 사줘요? 그렇죠. 단타하겠죠. 단타지. 외국인들도 들어와서 단타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러면 한국 금융시장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더 이상 한국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받는 주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빨리 고쳐야죠. 매력적인 주식. 장기 투자하면 결국엔 돈 버는 주식. 투자 문화를 바꿔야죠. 그거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1, 2년 만에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국회의원 분들이 아까 좀 더 변해야 된다 얘기하셨잖아요. 국회의원 분들은 주식 투자 잘 안 하시나 봐요. 그게 이제 특정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아예 못하게 돼 있는 상임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부처를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나 또 국가 예산 등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데는 아예 주식 투자를 못하게 돼 있고요.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도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은 원칙적으로는 백지 신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처분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물론 이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뭐 100억 원대 코인 투자를 코인 투기를 한 분도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근데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주식을 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금융시장을 발전시키자는 데는 반대할 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만 잘 모르거나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모를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제가 소속 정당이 있기 때문에 당의 정책위원회 쪽에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제도 개선을 빨리 해서 한국 주식 시장을 선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 뭐 어떻게 하겠다는 답은 못 받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런 내용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노력들로 인식을 바꿔야죠. 정치권에 대한 인식도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바뀌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런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요. 진짜 금융의 중요성을 저희가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네. 엄청 각성하고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우리가 어차피 자본주의라는 체제 하에서 사는 거니까 이 금융은 핵심이잖아요. 그 여야를 떠나서 좀 빨리빨리 진짜 변한다면은 저희의 삶들이 진짜 엄청 바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이 잘 돼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우리 나중에 국민연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 수익률의 상당 부분은 한국 주식시장의 발전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작년에 국민연금이 주가가 작년에 많이 떨어지면서 80조쯤 까먹었어요. 그때 안 까먹고 잘했으면 지금 국민연금 총액이 1000조쯤 됐을 텐데 이제 작년에 많이 까먹어갖고 900조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올해는 주식시장이 괜찮으니까 조금 더 불어나겠죠. 근데 이게 한두 해 뭐 엎치락 뒤치락 할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이렇게 미국 S&P 500이나 뭐 나스닥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린다면 국민연금의 상당 부분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국민연금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는 수혜자인 연금 수급자들은 국민들도 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좋은 수익률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온 국민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입니다.